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부터 문을 열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봤어요? 봤습니다. 뭘 봐요? 토론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8시. 예, 그거 봤습니다. 봤어요. 네. 나는 사실은 제가 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솔직하니까 저는 이 TV 토론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어제는 제가 본 이유가 오늘 신문에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칼럼으로 적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네네. 봤는데 제가 이걸 잘 안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째, TV 토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선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1960년에 이제 그거 시작했거든요. TV 토론을. 네. 닉슨하고 케네디. 근데 그 이후 매번 이 TV 토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있는데 일단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 영향을 미쳐도 1%에서 4% 정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번에 봤을 때 제가 볼 때에는 특히 경제에는 이게 시청률 청취율이 이게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막 겹치고 이런 거를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시청률이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바빠서. 근데 어쨌든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게 확증 편향은 되게 강화시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보가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 그러면은 내가 역시 사람 하나는 잘 봤어. 이렇게 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상대 후보가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어제가 경제로 했는데 제가 이게 조금 이따 찾아봐야겠다. 이거 이제 경제 분야 토론이었었죠, 어제. 네, 그렇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어제 첫 TV 토론을 오후 8시에 가졌죠. 주제는 이랬습니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나 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TV 토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정치 김앤장에서 또 내용이 이어지니까 그때 더 깊이 전해드릴 예정이고, 저는 일정을 좀 전해드리면 이 TV 토론이 오는 23일에 사회 분야, 27일에 정치 분야를 놓고 두 차례 더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거 봤는데 이 에이즈비 닐슨의 기준으로 어제 39% 나왔다는 거거든요.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97년에 저거 한 거. 지금 어떤 한 기사 이게 저랑 좀 다른데 여기에선 뭐냐면 에이즈비 닐슨 기준으로 1997년에 이 첫 번째 TV 토론인데 55.7% 시청률 기록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70%거든요. 아, 정말요? 예. 제가 알기로는 70%인데 이 55.7이 글쎄요. 이건 좀 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합한 수치가 39%다. 이거는 22대 대선 지난번 20대 대선. 20대 대선하고 비슷해요. 20대 대선이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의 비슷한데 하여간 많이 봐야죠. 많이 봐야 되는데 후보들의 토론 소감 어떻게 나왔는지는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세를 펼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 국민의 삶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진지한 토론이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국민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겠다,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태도가 아쉬웠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커피 원가 120원 이 발언 좀 심하다라고 공세를 펼쳤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지 않고 이 맥락적으로 보지 않고 왜곡을 한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평가를 남겼는데요. 인공지능 AI 분야에 100조 원이라는 큰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쓸지 정도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극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를 조롱했다면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소감을 남겼고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도 어제 TV 토론에 참여를 했는데 감세 문제로 복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등에 관해서 얘기하는 후보가 자신밖에 없었다면서 노동자와 서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진보 후보로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제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은 뭐 그 소위 말해서 이 토론 포맷 있잖아요. 형식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계적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계적 형평성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얘기가 나오다 말았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거 시간을 근데 이제 어제 약간 실수가 있었죠. 두 사람한테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그때는 사실 중간에 끊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이제 아쉬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 포맷 자체 가지고 그 재미없는 포맷이란 건 동감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이거 이 뉴스 이거 이거 또 이걸 그 여러분 SK텔레콤 SKT요 해킹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전 가입자의 유신 정보가 유출됐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차 조사였는데 2차 조사 결과 해킹의 피해 규모가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가 현재까지 총 23대로 기존의 5대 대비해서 18대가 더 늘어났고요.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도 총 25종까지 늘어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차 발표 당시에는 악성 코드가 4종 사용됐다. 라고 하고 그 이후에 8종이 추가됐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또 13종이 더 발견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유출된 이 유심 정보가 2,695만 7,74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SK텔레콤 가입자랑 알뜰폰 이용자를 다 합친 전체 고객 2,500만 명을 웃도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SK텔레콤에서 뭐 KT나 LG U+로 이전한 가입자 정보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 측은 지금 뭐 스마트폰 외에도 스마트워치나 사물인터넷 같은 다양한 단말기에 탑재된 유심을 모두 합친 수라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면서 이전한 가입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SKT 측에서 기존에 유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런 정보들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지금 쟁점은 바로 IMEI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단말기 식별 번호거든요. 원래는 단말기 식별 번호가 기존 조사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이 단말기 식별 번호를 포함해서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가 또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중에 이런 정보를 임시 보관하는 서버 2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중에는 총 29만 1,831건의 단말기 식별 번호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단말기 식별 번호가 유출이 됐다면 원래 뭐 과기부나 SK텔레콤이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복제폰 우려를 근절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IMEI 단말기 식별 번호가 유출된 가입자는 근본적으로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SK텔레콤에서 최근에 추가로 도입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설령 이 단말기 식별번호가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복제폰 우려는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29만 1,831건이요. 네. 예? 이거 만약 이게 29만 건 정도 되는 거니까 만약 이게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SKT에서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줘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바꿔준다고 해야죠. 이거 뭐 자꾸 괜찮다 뭐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위약금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SKT? 저는 SKT한테 그거 묻고 싶어요.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네 기업만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아휴, 그리고 SPC 여기서 또 사고가 났어요. 노동자분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났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오늘 새벽 3시에 있었던 일이고요.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숨진 여성을 A씨라고 불렀을 때 A씨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하고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SPC 삼립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고 직후에 공장 가동은 중단이 됐고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SPC 계열사에서 사망사고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똑같은 사망사고가 왜 자꾸 발생하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수년간 SPC 작업장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성남시 소재의 SPC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고 앞서서 2022년에는 또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PC는 2023년 청문회 때 제빵 과정 자동화 이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봤을 때 현재까지 사고를 막는 조치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사망사고 외에도 작업자들이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골절되거나 기계 일부가 무너져서 머리를 다치는 등의 사고도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노동자분들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나타난다는 건 이거 정부 당국이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